현재 이제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말씀드리려면? 정확하게 딱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점 랩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분들을 이제 관리를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신규 자금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한 20%도 안 샀어요. 근데 완전히 안 사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의 저점을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네. 그리고 시장의 상투인지 이거 저희가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 보면은, 그럼 내가 사고 싶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이 있어. 그러면은 이 종목이 떨어질 때, 네. 그리고 요 정도에서는 내가 1000주를 살 거면 한 100주 사고, 그다음 100주 사고,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는 시그널, 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그널은 뭐냐면요,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을 추면서 이렇게 시장이 반전하는 거예요. 그런 반전이 나타나면 나머지를 다 사는 거죠. 네. 왜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거래를 하냐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사서 만약에 내가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이는 거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러다가 한 300주뿐이 안 사는데 확 떠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 이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300주뿐이 못 사서 1000주 샀으면은 더 많이 벌었지만, 300주뿐이 못 사서 요만큼뿐이 못 벌었던 거는 위험을 내가 해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폭락하기 전에는 성장 섹터는 항상 움직입니다. 네. 항상 좋은 종목은 움직이거든요. 그런 종목들까지 내가 다 던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런 종목은 분할 매수하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사는 건 쉬워요.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고민스러운 사람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내가 종목이 10개가 있는데 3, 4개 종목, 이 종목은 이거는 내가 그냥 만약에 빠지면 오히려 더 사야 돼, 그냥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야. 네. 성장주니까 이런 종목 두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러면 시장이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좀 이거 기다려보자, 이런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어정쩡한 거 있죠. 시장의 탑픽주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 그런 주식은 현금화를 해서 이런 조정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어정쩡한 종목이 뭐냐라고 또 묻거든요. 그럼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팔았는데 한 달 정도 후에도 이 가격 비스무리하게 위든 아래든 비슷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뭘로 위험을 안고 이걸 들고 있어요? 비슷하게 살 수 있으면, 내가 지금 가격에서 한 5% 이내에 얘가 도망갈 종목이 아니야. 그러면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내가 팔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막 급등하고 30% 올라버려. 이런 종목은 팔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현금화를 좀 해서 조정기를 지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성장주에서 좀 특이한 점이 나타난 게, 금리가 막 오르니까 미국에서는 예.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예. 애플이나 이런 예. 기업들, 특히 뭐 테슬라나 이런 데서는 주가가 떨어지고, 예. 이 성장주 아닌 경기 순환주 이런 예. 쪽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현상이 일어나니까 예. 이거 금리 오르면 계속 성장주 들고 있어도 되나? 이런 예. 걱정도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장 화두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네. 이제 경기 회복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가 오르는, 네. 그걸 인플레이션 랠리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인플레이션 랠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유화학,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은행주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제압이 되면은 여행주나 항공주 이런 게 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펀더멘탈에 의한 경기 민감주 사야 된다라는 축이 한 축이 있고요. 아니다, 봐라. 미국의 빵주를 봐, 테슬라를 봐,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봐, 현대차를 봐. 얘네들은 다 성장주야. 성장주가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탑픽이 성장주니까 얘들이 꺾여서 얘들이 올라? 이런 거 없어. 성장주 꺾이면 시장은 폭락하는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네, 그래 성장주가 왔습니다.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지는 그냥 거죠. 무너집니다. 네. 그러면 이거 성장주 계속 있어야 돼? 아니면 이거 경기 민감주여야 돼?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빌려 쓰겠습니다. 꽃게장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꽃게장세. 어떤 거죠, 그게? 네. 꽃게가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 양쪽에. 지금 양쪽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경기 민감주 한두 개 넣어놓고 성장주에 탑픽에 있는 거 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좀 다른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는 지금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갈 것 같아. 나 이걸 사긴 사야 돼. 너무 여기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사긴 사야 되는데 이걸 놓칠 수가 없어. 그러면
경기 민감주인데 성장 섹터는 없나? 라고 생각해 보죠. 교집합을 생각해 보면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산업은 경기에 연동하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은 네. 이거는 경기 민감이지만 성장 섹터잖아요. 반도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있던 고정 D램이나 또는 뭐 낸드 플래시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전형적인 경기 사이클을 탑니다. 그런데 요즘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 네. 그리고 각종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칩들, 반도체들 이런 것들은 성장 섹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인텔을 넘어선 거예요. 네. 엔비디아는 차량용 반도체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전 세계에 이제 탈환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아주 대표적인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화학주 있죠. 네. 아주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얘들 보면요,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반도체, 성장하고 있는 섹터에 들어가는 소재, 대표적인 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경기 민감주를 쫓아가고 싶어. 네. 그러면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 성장 섹터, 성장 산업으로 추정하면서 갈 수 있는 네.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에 갖고 있으면 네. 그러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교집합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요즘에 지금 권하는 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영원히 오를 수는 없고 일시적인 예를 들어 조정이 온다고 할 때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정이 왔을 때 이게 찐 하락인지 예. 아니면 조정인지 일시적인 예. 이걸 판단하기 진짜 어려워서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듯이 네. 일단 기쪽 분석하고 시황에서 국채 수익률이나 아니면 물가를 보면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팁을 좀 드린 건데요. 거기에 이제 크로스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면은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해요. 사실 네. 전체 지수에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쪽 분석은 사후적인데 왜 그러냐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요. 중국도 저점을 그렇게 찍었는데 중국, 우리나라 뭐 이런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서 네. 전체 주봉이나 월봉을 놓고요. 저 바닥에 있을 때 거래량이 어땠는지 터닝할 때 네. 상투 칠 때 거래량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아실 거예요. 네. 거래량이 폭증하는 상태에서 상투를 치고 거래량이 폭증한 상태에서 바닥을 친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해서는 안 드리고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 섹터가 있습니다. 네.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이 어떤 겁니까? 삼성전자, 네. 네이버, 카카오, 네. LG화학 얘네들이 작년에 시장을 2000포인트 위까지 지금 3000포인트 끌고 온 주도 세력들이잖아요. 주도 네. 종목들이잖아요. 네. 이 종목들이 똑같이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한다. 이러면 이건 더더욱 확실해지는 겁니다. 네. 저 미국의 주식으로 본다면 그게 뭐예요?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뭐 1000슬라 된다 어쩐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714달러에 끝났더라고요. 네. 이 정도까지 내려오니까 시장이 막 텐트럼 일으키면서 막 지금 이제 빠지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시장을 이끌고 갔던 주도주들이 빠지면 같이 빠지면 이거는 크로스 체킹하면서 이거는 더더욱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크로스 체킹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이건 이제 기초 분석이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시장이 하락할 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경기 지표가 좋아요. 기업 실적도 좋아요. 그런데 빠지는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 인플레이션 랠리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예를 쉽게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 2607포인트 역사적 신고 지수 찍을 때 네네. IT주들이 신고가를 다 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7년 이후에 2018년, 2019년 2년 동안 하락했어요. 그 2년 동안 하락하는 동안 그때 급등했던 IT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했느냐? 아니에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다들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괜찮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장은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 위에 계속 먼저 하락을 해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명확하게 이론은 아닙니다. 그냥 네.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막 오르고 물가도 막 오르고 모두들 시장은 하락을 하는데 걱정인데 아니야.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랠리가 발생이 되는 거야. 괜찮아. 네. 기업 실적 괜찮아. 요런 얘기들을 할 때
요런 얘기를 할 때 네.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들 조심.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또 이런 부분도 책에서 강조를 하셨던데 이게 주가 상승이나 하락 속도 예. 이 속도도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뭐 최근 상황하고 보자면 상승 속도도 최근에 엄청나게 빨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으로?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한 2, 3주 전에 나온 이제 말들을 좀 이렇게 인용을 드리면요. 칼 아이칸 유명한 분들이죠. 네. 제러미 그랜썸 이런 분들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도이치뱅크의 투자 전략팀에서 1분 기지에 상투 나온다. 이제 시장 하락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경고의 기본적인 기저의 이론은 뭐냐면요.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 버블 붕괴된다. 버블이 붕괴된다? 네, 버블 붕괴된다. 좀 그러니까 적당한 하락이나 조정이 아니라 네. 붕괴까지. 요즘에 얘기했나요? 버블 붕괴 경고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이나 전문가들이나 이런 석학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만히 들어보면 뻔한 얘기예요. 사실 보면. 네.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돈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회수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어쩌면 뻔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뻔한 얘기를 같이 또 들여보면 이렇습니다. 96년도에 증권사 직원으로 입사했으니까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사해서 되게 좋았다가 1000포인트에 굉장히 시장이 좋았다가요. 97년 12월에 디폴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1000포인트에서 270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죠. 98년까지 여름까지 빠졌습니다. 그때 97년도에는 그만큼까지 빠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디폴트 선언하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때 역성장을 했고 급락을 했어요. 근데 98년 가을서부터 99년 1년 사이에 곧바로 270에서 1000포인트까지 떴습니다. 네. 곧바로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99년도에 떴다가 2000년도에 어땠을까요? 그때 반토막 났습니다. 네. 이때 외환위기 때이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리먼 브러더스 사태 여러분 다 아시죠? 글로벌 금융위기를 표현 안 하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또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때 급락했어요. 전 세계가 다 급락했고 우리나라 지수는 2000포인트에서 970포인트까지인가 빠졌었죠. 제가 이때 경제부에 있었고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800대를 한번 봤더라고요.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이 하한가를 맞은 날이었어요. 그날 이 선물 사면서 이거 선물 내일 반등 안 하면 우린 떠난다, 증권업계.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그 정도까지 하락을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2009년도, 2010년, 이때는 1년 만에 오르지 않고요. 1년 반 정도, 거의 한 2년 동안 급등을 해서 원위치했습니다. 네. 다시 2000포인트, 우리나라 지수 2000포인트 원위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어떻게 됐을까요? 폭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2년도에 남유럽 피그스 국가들의 디폴트가 얘기 나오면서 1600포인트 정도까지 1600 살짝 아래였나? 그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한 3분의 2선 정도 예, 되네요, 예. 전체에서. 그러니까 상승 폭에 네, 이게 상승 폭을 폭.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폭에.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간의 문제지 폭락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주식하고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리는 종목은요 빠질 때도 이렇게 빠집니다. 네. 빠질 때도. 그리고 이렇게 올리는 종목을 갖고 있는 분이 야 남들은 20% 상한가 가는 종목 먹는데 나는 3%뿐이 안 올라 내 거 짜증나 이러시면 안 돼요. 원래 주식이 성향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바이오주 10,000원에서 10만 원 가진 주식이 딱 갔어요. 며칠 지나면 나중에 주가 보면 어떻게 됐어요? 5만 원, 6만 원 가 있죠. 반토막.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주식은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주식은 똑같이 시황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올라온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저는 올랐다고 보거든요. 역대 가장 빠른 편 아닙니까? 네. 이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그렇습니다. 빨랐던 것 같아요. 외환위기 때 한번 이제 빨리 올 때 아, 그때는 외국인들이 지수 관련 대형주를 막 사면서 지수를 올렸어요. 네. 전체 종목이 오른 게 아니고. 네. 근데 이번엔 골고루도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각도로 올랐기 때문에 빠질 때도 이런 각도로 빠져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밑에 작년 4월서부터 8월까지 오르고 9월, 10월에 밑으로 안 빠지고 옆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고 다니면서 야, 이 시장은 안 빠집니다. 네. 이건 안 빠집니다.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2차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또 올랐어요. 네. 2월 이번 달도 아마 음봉은 아닐 것 같아요. 코스피가. 네. 그래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조정이 또 옆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한 번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옆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 빠지는 폭이 한번 처음에는 슬금슬금 빠지지만 이거 아닌가 봐. 라고 판단되면 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각도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런 각도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번에도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에 있다가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고전에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엘리엇 한번 올랐다 조정 보였다 올랐다 조정 보였다 3파동에 이제 고점을 네. 많이 찍는데 엘리엇 파동 이론을 제가 추종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서 돈을 푸는 행위를 보니까
이거 지금 장 무너지게 지금 막 회수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돈 더 풀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잠깐이지만 하여튼. 네. 그렇죠. 뭐, 올해는. 네. 그러니까 올해 한 번 더 시장 위로 가는 장은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는 이제 제대로 한번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질문에 제가 약간 빗나간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 올라갈 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요. 떨어질 때 뭐 연착륙하면서 슬슬 떨어지는 게 아니고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주가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하기 좀 애매하지만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러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인가 지수가 6,400포인트까지 1000에서 6배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네. 어마어마하게 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요. 차트 어마어마하게 보면 올랐어요. 진짜 어지럽던데요? 그랬다가 1000몇 포인트까지 그냥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다가 또 한동안 있다가 2015년도에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다시 5,000포인트까지 또 올랐어요. 네. 그러다 또 내려왔어요. 그래 또 한 뭐 1,800, 2,000까지 있다가 요즘에 한 3,000포인트대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지수는 또 가파르게 내려오는 현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질문을 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게 앞으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은 못 하겠지만 네. 과거의 시장이 그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랬으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 또 저처럼 일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증권사 부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석각들이 그런 걸 예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거래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장을 막연하게 그냥 좋게 생각하면서 무조건 들고 있는다. 저는 이것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연착륙이 될 거냐 경착륙이 될 거냐는 누가 하겠습니까? 이 경착륙이 되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연착륙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준 같은 곳인가요? 예, 네. 중앙은행과 정부 정책입니다. 네. 중앙은행과 정부 정책이 정말 잘 해줘야 돼요. 이거 진짜 잘. 이렇게 올라갈 때는 냅둬도 가는 겁니다. 연착륙을 시키는 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법을 법이라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연착륙 시켜야 되거든요. 네. 떨어지더라도 이거 연착륙 못 시키면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여기서 삐끗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충격을 받느냐? 주식시장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주식에서 구하거든요. 주식은 팔면 바로 돈이니까. 네. 현금을 쟁여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착륙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정책이나 우리나라 중앙은행을 제가 논할 입장은 아니고요. 이걸 진짜 잘하는 데가 있죠. 연준. 그래서 연준을 항상 정책을 바라봐야 돼요. 올해는 연준 정책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시장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병창 교보증권 부장님과 함께 시장의 여러 가지 현안들과 함께 진단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Round one, fight.